지난해 12월에만 외환 보유액이 26억 달러 넘게 감소하면서 IMF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왜 심각하냐면 보통 정부는 연말에 외환시장 종가 관리에 나서는데요. 연말 종가는 재무제표를 결정짓기 때문에 원화 약세면 달러 표시 부채가 커지면서 환차손이 잡혀 부채 비율과 신용도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의 경우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져서 대출 어려움이 생기고요. 국가는 신용도 하락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당국이 연말에 과도한 쏠림을 완화하려는 요인이 큽니다. 이처럼 환율이 높으면 달러 가격 상승으로 달러 부채가 커지는 장구상 효과가 발생하는데요. 그런데 이번 외화 보유고는 감소했잖아요. 이 말은 결국 환율 상승을 상쇄시킬 만큼의 달러를 팔았다는 얘기가 되고, 이처럼 외환보유고 급감은 기업의 방어 심리를 자극해 환율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텔러 유광훈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환율은 단순히 좀 오른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 1,480원을 넘어서 1,500원 돌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한국 정부와 외환당국이 이미 여러 차례 시장에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환율이 올라가는 건 현상이고 진짜 문제는 왜 정부가 막지 못하느냐, 그리고 막으려고 하면 할수록 왜 더 불안해지느냐입니다. 오늘은 환율이 폭등하는 구조, 정부의 대응이 왜 꼬이는지, 그리고 외환 보유고가 급감하기 시작할 때 어떤 부작용이 터지는지를 현실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현황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최근 원화는 빠르게 약세를 보였고 정부와 외환당국은 시장에 여러 차례 개입해 환율을 눌러왔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였죠?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환율은 원래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런데 정책 개입 후에도 다시 상승하는 흐름은 시장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개입은 오래 못 간다, 방어 여력이 무한하지 않다,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다, 즉 시장이 정부의 의지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이때부터 환율은 단순한 수급이 아니라 심리전이 됩니다. 정부는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매수, 기업들의 달러 결제 수요, 글로벌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등. 맞습니다. 다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시장이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다른 나라는 그 정도로 안 흔들리는데 한국 원화가 왜 더 취약해 보이냐? 이 질문에 정부가 납득 가능한 이야기를 제시 못하면 시장은 결국 스스로 결론을 냅니다. 그 결론은 뭐냐? 한국은 구조적으로 취약한데 당국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인식이 생기는 순간 환율의 변동폭은 더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 폭등의 첫 번째 원인은 한미 간의 금리 격차입니다. 돈은 애국심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돈은 금리와 기대 수익률에 따라 움직이는데요. 미국 금리가 높고 그 고금리가 장기화될 거라는 전망이 커지면 어떻게 되죠? 전 세계 자금이 달러로 몰립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 금리가 5%, 비기축통화국인 한국 금리가 3%라면 돈은 당연히 원화보다 안전하고 금리도 더 높은 미국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미국 금리가 더 높다가 아니라 한국의 처한 조건이 더 복합적이라는 겁니다. 소비 쿠폰 같은 걸로 돈을 뿌렸지만 폐업한 자영업자 수만 1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경기는 둔화 우려가 있고 부동산과 가계부채 부담도 큰 상황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내수가 더 흔들릴 수 있고, 그렇다고 내리면 시장에 돈이 더 많이 풀리면서 원화 가치 추가 하락으로 환율이 폭등해 외환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정책 선택지가 좁아진 상태에서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 시장은 원화에 더 엄격해집니다. 원화를 들고 있을 이유가 줄어드는 상황이니까요. 두 번째 원인은 유동성과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시장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한국은 돈을 많이 풀어왔다. 그 결과가 뭐냐? 성장은 충분했냐? 아니면 자산 가격만 올랐냐? 이제 그 비용을 환율이 치르는 것 아니냐? 통화량이 늘면 바로 환율이 오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통화량 확대가 장기간 누적되면 시장 참가자들은 그 나라 통화 가치를 바라볼 때 더 엄격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물건이 많아지면 상품의 가격이 내려가는 것처럼 미국 같은 기축통화국은 돈을 찍어내도 달러라는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어느 정도는 방어가 됩니다. 하지만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이 돈을 풀면 수요 없는 공급만 늘어나며 정말 원화가 휴지 조각이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특히 환율은 미래 기대를 선반영합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앞으로 부담이 터질 수 있다라는 불안이 생기면 환율은 먼저 반응합니다. 결국 환율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화에 대한 신뢰가 예전 같지 않다. 외환 당국이 시장에 개입할 수는 있습니다.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개입의 방식과 메시지입니다. 개입이 시장에 이렇게 읽히면 효과가 있습니다. 질서 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한 개입, 과도한 쏠림을 완화하는 조치. 하지만 개입이 이렇게 읽히는 순간 시장은 오히려 달려듭니다. 당국이 조급하다. 어딘가 약점이 있다. 외환시장은 잔인합니다. 약점이 드러나면 그 약점을 시험하는 움직임이 생기는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외환 보유고가 핵심이 됩니다. 외환 당국이 환율을 방어하려면 결국 달러를 시장에 공급해야 합니다. 그 달러의 가장 강력한 원천이 외환 보유고입니다. 그런데 외환 보유고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얼마나 많냐보다 얼마나 빨리 줄어드냐입니다. 외환 보유고가 급감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느냐? 먼저 시장이 방어 한계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면 시장은 단순히 줄었네가 아니라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지를 계산합니다. 이때부터 환율이 경제 지표가 아니라 게임이 됩니다. 시장은 당국의 심리, 보유고의 소진 속도, 개입 패턴을 분석합니다. 이번 주는 얼마나 버티나? 어느 구간에서 손을 뗄까? 이런 시선이 붙는 순간 당국의 개입은 효과가 떨어지는데요. 왜냐하면 개입이 경고가 아니라 탈출해야 한다는 신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신용 등급과 국가 리스크 프리미엄이 커질 수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는 국가 신뢰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특히 대외 충격이 왔을 때 달러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를 판단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외환 보유고가 급감하면 해외 투자자들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외부 충격에 대한 완충 능력이 약해지는 중이다. 이 인식이 커지면 국가 리스크 프리미엄이 올라갈 수 있고 그 결과 국가와 기업의 해외 조달 비용이 높아질 가능성이 생기는데요. 쉽게 말해서 정부도 기업도 돈 빌리는 비용이 비싸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에만 외환 보유액이 26억 달러 넘게 감소하면서 IMF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왜 심각하냐면 보통 정부는 연말에 외환시장 종가 관리에 나서는데요. 연말 종가는 재무제표를 결정짓기 때문에 원화 약세면 달러 표시 부채가 커지면서 환차손이 잡혀 부채 비율과 신용도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의 경우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져서 대출 어려움이 생기고요. 국가는 신용도 하락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당국이 연말에 과도한 쏠림을 완화하려는 요인이 큽니다. 이처럼 환율이 높으면 달러 가격 상승으로 달러 부채가 커지는 장부상 효과가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외환 보유고도 환율이 높을 땐 오히려 증가하는 착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외화 보유고는 감소했잖아요. 이 말은 결국 환율 상승을 상쇄시킬 만큼의 달러를 팔았다는 얘기가 되고 환율이 안정세를 되찾는다면 외환 보유고는 큰 폭의 하락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처럼 외환 보유고 급감은 기업의 방어 심리를 자극해 환율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은 겉으로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커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수입 원자재 비중이 큰 기업, 달러 결제가 필수인 기업은 환율 변동성 자체가 비용입니다.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면 최악의 경우 달러 유동성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달러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건 다시 시장 수요를 자극해 환율을 밀어 올릴 수 있습니다. 요새 인터넷에서 환율이 오르면 국격이 오른다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면 국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환율이 오르면 줄도산 기업이 늘어나고 물가가 오르면 당장 내 삶부터 피폐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나 고환율 효과가 우리 수출 기업에 좋았던 거지, 지금은 공장들이 미국에 있어서 달러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고환율 효과도 사라지게 됩니다. 고환율로 인한 외환 보유고를 많이 소진한 상태에서 환율이 다시 급등하면 당국은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이때 등장하기 쉬운 게 무엇이냐? 바로 단속, 압박, 조사,
규제 같은 비시장적 수단입니다. 외환 거래를 들여다보겠다고 하면서 기업들의 거래를 점검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그리고 실제로 정부는 TF까지 꾸려서 기업들의 외환 거래를 점검하겠다고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런 조치가 반드시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장이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합니다. 시장이 이렇게 읽는 순간 문제는 커집니다. 달러가 부족한가? 외환 보유고가 줄어든 상태에서의 단속 카드는 시장 불안을 낮추기보다 오히려 불안을 증폭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원자재 가격 급등, 대외 수요 둔화, 이런 충격은 예고 없이 옵니다. 외환 보유고가 감소해 있으면 그 충격을 버틸 여력이 약해 보인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환율은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환율 폭등은 결국 국민의 삶으로 내려옵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고 원자재 가격 부담이 커집니다. 그리고 해외여행과 유학, 해외 결제 비용이 올라갑니다. 기업은 비용 압박으로 투자와 고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환율을 해지할 여력이 없습니다. 대기업은 파생상품, 환해지, 글로벌 자산 분산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은 그냥 맞습니다. 환율 폭등은 환율에서 끝나지 않고 물가, 고용, 소비심리, 기업 투자로 번져갑니다. 최근 논란 중 하나가 수출기업 외환거래 조사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사안을 바라볼 때 핵심은 이겁니다. 외환거래 조사가 정상적 불법을 잡는 목적이라면 누구도 반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급등하는 국면에서 기업 단속 메시지로 읽히면 정책이 시장을 설득하지 못해서 통제로 간다, 수급을 풀기보단 수요를 억압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조사 리스크가 생기면 필요한 환해지나 결제 타이밍을 미루거나 더 보수적으로 달러를 쥐려는 행동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외환 시장 유동성은 줄고 오히려 변동성이 커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단속은 단기적으로는 메시지가 될 수는 있어도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기능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환율을 잡을 방법이 없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환율을 단숨에 잡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먼저 메시지의 일관성입니다. 당국이 시장에 주는 신호가 흔들리면 환율은 더 흔들리는데요. 그리고 외환 보유고를 소모품처럼 쓰지 않는 운영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앞으로는 매해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 관리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외환 보유고는 고요주기용 방어가 아니라 정말 위험한 순간에 쓰이는 약이기 때문입니다. 환율은 경제의 체온계입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해열제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 자체를 못 고치면 다시 열이 납니다. 외환 보유고는 국가의 혈액과 같습니다. 혈액이 줄어들면 몸은 급격히 약해집니다. 외환 보유고가 급감하기 시작하면 시장은 그 순간부터 이 나라의 방어 체력을 시험하는데요. 환율 폭등은 국가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외환 보유고가 닳는 순간 그 경고는 더 현실이 됩니다. 오늘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사건 텔러 유광훈 변호사였습니다.